서평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부에서 결론부 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부 쓰기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비평의 적절한 맥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주제나 쟁점 혹은 관심 영역을 규정합니다. 모든 연구 작업은, 모든 글쓰기 작업은 쓰기 시작하고 다음에 생각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써야죠.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다. 논문에서 아웃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상 목차, 얼개를 정해야 됩니다. 간단한 서평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우리가 이제 신문 사설을 쓰건 뭐 칼럼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순서로 내가 써나갈 것이다. 무엇을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내가 써야 할 주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해야죠. 그 다음에 써나가야죠.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나 쟁점 혹은 관심 영역을 규정합니다. 일단은 그걸 메모를 하세요. 그것이 메모가 그 서평이나 평론 속에 들어가 있을 그것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경우에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할 수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뭐 신문에 쓰는 칼럼, 평론,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 쓰는 것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된 주제에 관한 다른 문헌들이 갖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 문헌들이 이론, 방법론, 근거 및 결론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지적합니다. 내가 지금 한 개의 서평을 쓴다고 일단 가정합시다. 쟁점 서평이나 주제 서평이 아닌 그런 것들, 해설 서평이나 쟁점 서평. 그러면은 비록 우리가 지금 대상 문헌이 하나를 할지라도 이 문헌의 어떤 가치를 언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주제 서평이 아니더라도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문헌들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문헌들과 이 문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알아야 이 문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주제 서평이라는 다른 문헌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 없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인터넷 자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그 문헌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정도, 어떤 뭐 다른 서평이나 평론에서 이런 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정도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수집해서 읽은 다음에 이 내가 지금 읽고 서평을 쓰고자 하는 문헌이 그런 문헌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문헌이 이 대상 문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서 필요하다면 지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그 다음 단계에서 대상 문헌이, 내가 지금 서평을 하는 문헌이 드러내는 문제나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죠. 본격적으로 이 대상 문헌의 가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술적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은 뭐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한 논리적 동기나 견해를 확립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서평이라면 이것은 꼭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괄호를 친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논리적 동기, 그냥 내가 이 대상 문헌을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제물로 이거를 서평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제물이니까 교수님이 이 문헌을 선택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논리적 동기가 아닙니다. 그죠? 논리적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기질을 발휘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그걸 빼고요. 그런 경험적 동기는 빼고 이 책의 논리적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논리적 동기를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이 다른 문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아니면 지금 시대,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 어떤 사건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전국이라든가 이런 걸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헌이 지금 굉장히 시사성이 높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논리적 동기입니다. 다른 문헌과의 비교한 어떤 학술적 동기도, 학술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학술적 동기 또는 어떤 사회적 뭐 그런 의미,
이런 것이 논리적 동기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이제 동기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견해라고도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가로를 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론이라고는 단락이나 어떤 그 장은 없지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 서론이 말미에는 문헌들이 분석과 비교에 적용하게 될 기준과 비평문의 구성이나 순서, 긴 비평문이라면, 긴 서평이라면은 앞부분에서 도입부에서 서론이나 순서를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독자에게 친절하겠죠, 그죠? 하지만 짧은 데에서는 이것도 지면 낭비예요. 사람들이 뭐 순서 이런 걸 몰라도 읽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고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서평을 할 것이다, 비평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써주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짧은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주제 서평일 때는 특정 문헌을 다루거나 혹은 다루지 않는 이유, 주제 서평이니까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나온 모든 문헌을 수집해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별해서 다뤄야 돼요. 그러면 왜 어떤 문헌은 다루지 않고 어떤 문헌은 다루는지 그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주제서평에서는. 그 중요도라든가 뭐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비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 문헌을 다루지 않았느냐라는 것, 그런 것을 미리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본론 부수기로 들어가고 볼까요? 본론 부수기는 서론부보다 분량도 기니까 말씀드릴 것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밝히거나 미리 정한 비평 기준과 구성 순서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그죠? 서론에서 뭐 긴 서평이라면 서론에서 밝힌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밝혀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자기 머릿속에서는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놓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평 기준 그 순서에 따라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각 단락은 첫머리에서 포괄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어서 근거들을 논의합니다. 글에는 두괄식이 있죠. 미괄식이 있죠. 쌍괄식이 있습니다. 그죠? 두괄식은 뭡니까?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얘기합니다. 미괄식은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죠? 쌍괄식은 앞뒤에서 다 얘기합니다. 근데 복잡하고 긴 글 같은 경우는 쌍괄식을 주로 씁니다. 근데 서평에서는 두괄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두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글이 멋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괄식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영화 평론이라든가 뭐 미술 평론이라든가 이런 예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전달성도 중요하지만 글의 미학적 수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인 어떤 서평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서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전달이 더 중요해요. 물론 글도 잘 쓸수록 좋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제다식 스타워즈에 나온 등장인물 있죠. 제다식 뭐뭐 하다 뭐뭐 때문이니까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뒤에 밝힙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다라고 주장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때문이니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때문이다 까닭이다 뭐 이렇게 씁니다. 또는 왜냐하면 쉼표를 하고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쓰죠. 가끔씩 이것을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면은 이게 뒤에 앞에 나오는데 왜 이중적으로 쓰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왜냐하면 이럴 때는 접속사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를 찍고 하면은 따라서 뒤에 때문이다라고 써도 틀린 문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유는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법이 틀렸습니다. 주어와 수어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아니면은 이유는 무엇 무엇이다 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 거는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비평의 근거는 주로 대상 문헌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인용 혹은 간접 인용으로 기술하고 출전을 표기해야 됩니다. 한 개의 문헌을 쓴다 하더라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인용 부호 큰 따옴표 써줘야 됩니다. 간접 인용할 경우에는 안 써줘도 돼요. 간접 인용하면서 강조한다면 작은 따옴표를 쳐주고요.
자, 보통 작은 따옴표를 이제 써주는 게 간접 인용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겠죠.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그 뒤에다가 가로치고 직접 인용을 했다면 뒤에다가 가로치고 56 이렇게 페이지만 써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서 가로는 페이지를 밝힘 이렇게 안 써줘도 서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페이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2개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안 되죠. 2개 이상의 문헌을 비평하고 있다면 페이지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2개 이상의 문헌이라면 간단한 문헌 정보를 표기하고 밝힙니다. 자, 첫 번째 문헌의 제목이 A 어쩌고 저쩌고 나가고 두 번째 문헌이 B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문헌이라면 여기다가 줄여서 A56 또는 뭐 B56 이렇게 밝혀주면 되겠죠. 제목을 짧다면 다 써줘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 써줄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저자 이름을 쓰든가 하여간 알아볼 정도로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론에다가 또는 제목의 부제로 대상 문헌을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두 문헌 이상이라면 두 문헌도 더 되고 한 3개 이상이라면 제목에 다 밝히기 어렵겠죠. 서론 도입부에서 밝혀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도입부 책이 많으면 도입부가 끝날 때쯤 아니면 처음 인용할 때쯤 해가지고 인용할 때는 또 가로를 치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각주로 밝히거나 그래서 서론이나 각주에서 따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A를 어떤 문헌은 A 뭐뭐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문헌은 B 뭐뭐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페이지만 표시한다 이렇게 밝혀주겠죠. 하나라면 따로 표기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대상 문헌의 페이지임을 밝히고 이렇게 해서 페이지임을 밝히고 아까 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상 문헌의 페이지임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문장화 시켜서 밝히는 것은 또 지면 낭비가 될 수 있고 굳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주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어서 근거들을 논의하는 것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서평의 내용이라면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56페이지라면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다가 이하 가로속 숫자는 대상 문헌의 페이지임, 대상 문헌의 쪽수임, 가능하면 한글로 쓸 수 있는 건 한국어로 써야 되겠죠. 영어로 굳이 쓰지 말고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간략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아니면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논점으로 가기 전에 결정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합니다. 글이 길수록 그렇습니다. 단락이 또 길어지면 그리고 모든 서평은 짧으면은 하나의 논점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하나의 논점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한 페이지만 넘어가더라도 2개 이상의 논점이 있죠. 다음 논점 넘어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친절하려면은 문장을 달리해서 같은 문장을 절대 두 번 쓰면 안 돼요. 달리해서 간략하게 그것을 요약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친절합니다. 자, 주제서평의 경우에는 우선 문헌들의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연구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저자들의 결론, 특정한 목적, 저술 연도 등의 공통 요소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주제서평은 문헌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문헌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서평을 해줘도 돼요. 서평의 분량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문헌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충분히 그래도 그 지면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뭐 서너 개 정도의 문헌이라면 일일이 다 하나씩 다뤄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10개 이상이 되는데 한 5페이지 정도 5페이지나 10페이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분량에다가 서평을 써야 한다면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서평의 얼개를 짤 때 내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먼저 정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기준에 따라서 문헌들을 분류합니다.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에 따른 공통점에 따라서 공통 요소에 따라서 문헌들을 분류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문헌마다 일일이 논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했지만 또 그 문헌마다 일일이 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서너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듯이 마찬가지로 서너 개의 유형별로 해줘요. 그래서 비평 기준에 따라 주요 특징을 파악한 다음 이 특징들에 따라서 서너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들에 대해서 논하면 됩니다.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요소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 공통 요소 자체도 문헌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한 유형별로 묶어서 네 가지로 유형을 분류했다면 네 가지 유형별로 공통 요소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대상 문헌의 중요도에 따라서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헌들을 선정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대표적인 문헌들, 그러니까 뭐 네 가지의 문헌들을 선택했다면 이 가라는 유형, 나라는 유형, 다라는 유형, 라라는 유형이 있겠죠. 이 네 가지 유형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인데 여기에도 뭐 세 가지의 문헌들이 있어서 여기 다섯 개의 문헌이 있고 여기 네 가지 문헌이 있고 여기 6개의 문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다 똑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 문헌들은 어떻게 선택이 됐을까요? 자, 여기에도 굉장히 다른 것이 원래는 한 6가지 정도 되고 이거 7가지 뭐 9가지 여기는 한 12가지 이렇게 내가 살펴본 문헌이 많다면 13, 25, 25, 34개나 문헌이 되네요. 이걸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헌들을 내가 선별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헌들을 또 가나다라라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눈 거죠. 자, 이 대표적인 문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헌, 유형별로 대표적인 가라는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헌 3개, 나라는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헌 5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이 3, 5, 4, 6이라는 문헌들을 개략적으로만 소개합니다. 개략적으로만. 짧게 소개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다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뭘까요? 가, 나, 다, 라라는 유형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때 문헌에 대한 기술의 분량도 그 문헌의 중요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헌일수록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헌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주제서평을 씁니다. 이 주제서평은 뭐 하나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의 깊이가 있고 그 정도 분량도 되고 하니까요. 자, 이 흐름 구성의 기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논문의 구성에서 봤습니다. 그죠? 논문의 구성은 장과 절의 배치는 이와 같은 순서를 이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서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이 이러한 것을 분류할 수 있다면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간혹 예외적인 것으로 연역적인 것이 있죠. 일반적인 것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논리적 순서는 이러한 것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평 기준이나 논리 전개의 순서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개별적인 것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서평의 흐름을 정하는 겁니다. 서평의 쟁점이라는 건 뭡니까? 평이니까 쟁점이 있겠죠. 말하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서평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에요. 몇 가지 주장들. 그런 것이 뭐 한 세 가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런 순서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순서를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논문도 마찬가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밖의 사항들은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 줄거리가 뭐예요? 서사의 흐름이죠. 대상 문헌의 서사의 흐름. 완전 페이지 순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줄거리를 쓰지 말자 그랬어요. 줄거리를 쓰지 않아도 줄거리를 대상문헌의 줄거리를 쓰지 않아도 대상문헌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평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서평만으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논리적 순서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고 개별적인 것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면 서서히 머릿속에서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종합화되죠. 일반화, 보편화되죠. 추상화되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상 문헌이 1페이지에서부터 한 150페이지짜리의 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평하고자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두 개가 앞에 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의 두 개의 쟁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구구절절이 다 옳아요. 그래서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 140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 있네요. 와, 이러면 앞에 90페이지를 훌쩍 뛰어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독자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쟁점이 확 90페이지를 뛰어넘어가지고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이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서 하더라도 독자가 대상문헌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비판은 단점이나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정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비판은 장점도 얘기하고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90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구구절절히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비판거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쟁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이걸 쓸 때가 여기에 바로 이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점을 거론합니다. 그러면 장점을 거론하려면 뭘 써줘야 돼요? 장점을 거론하려면 근거를 써줘야 되겠죠. 내가 비판을 할 경우에도 근거를 써줘야 되겠죠. 근거는 뭐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을 써주려면 이거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써주기 위해서라도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결국은 그 90페이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90페이지 전체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쟁점과 마지막 쟁점으로 건너뛸 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간략히 요약하면서 장점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를 제시하는 거겠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9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독자들에게 이해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결론부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서평이라면 본론을 요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독자들이 앞에서 쓴 본론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서론의 내용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것을 또 요약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서평에서는 물론 앞에서 짧은 서평이 아니고 주제 서평까지 긴 것이라면 거의 논문과 같으니까 논문에서 결론은 어떻게 썼습니까?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종합하로 넘어간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긴 서평일 경우에는 본론에 내가 쟁점별로 썼잖아요. 책의 줄거리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쟁점별로 다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자, 또 짧은 서평에서는 대상문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주로 기술을 하고요. 결론부에서는 자, 그건 이제 전체적인 평가라는 것은 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방법론이 갖는 결함,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이후의 연구에서 논의돼야 할 영역이나 쟁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을 지적한 후에
비평한 문헌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교함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현 시점에서 시사점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교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대상 문헌의 핵심 주제가 특정 학문 분야나 과학적인 시도 또는 전문적인 분야처럼 보다 광범위한 연구 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것은 학술적인 서평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평에 기여하는 바는 앞부분에서 일정하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 이것은 여기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헌을 더 말하자면 발전시키거나 이 문헌이 제기한 연구의 시도 이런 것을 더 그야말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이 대상 문헌은 어떠한 말하자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책에 주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평을 쓰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숙고를 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또 주제서평에서는 주로 대상 문헌들이 비평 주제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도 평가합니다. 주제서평이니까 그렇죠. 주제서평이 아닐 경우에는 책에 대한 것만 논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평 쟁점은 있어도 비평 주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다 큰 쟁점을 둘러싼 포괄할 수 있는 큰 주제 이런 것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쟁점별로 하면 되고 그것을 그냥 종합할 수 있는 것을 결론에 쓰고 그것이 제목으로 올라갈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주제서평에서는 주제가 우선이에요. 책이 두 번째고 그래서 관련되는 책들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랬죠. 심지어는 좀 더 정교하게 주제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까지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비평 주제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써야 됩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주제와 관련해서 대상 문헌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써주고요. 그래서 대상 문헌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제에 대한 천착과 비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추상화되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나 일반화도 주제의 범주에서 지나치게 멀리 나가서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주제의 범주에서 논리적 단계를 비약하지 않고 도출될 수 있는 정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제서평의 결론도 다른 논문에 있는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추상화, 일반화도 좀 더 더 넓은 말하자면 두리뭉실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쓴 논문이나 주제서평 그래서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쟁점별로 깊이 있게 논의했지만 마지막에서는 이것을 또 두리뭉실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일반하고 종합화라고 추상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고 거기 어디까지나 앞에서 언급한 것들 본론부에서 언급한 것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서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